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저희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그 중에 하나인 청약을 살펴봤고, 청약은 의의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청약이란 쉽게 얘기해서 계약 체계를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약의 유인과 구별의 요소가 이제 중요했는데, 그 개념적 징표는 뭐였죠? 확정적인 구속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출지문 두 개를 봤습니다. 자, 지금 배우고 있는 계약의 성립 요소인 청약과 승낙과 관련해서는 기출지문을 정확하게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이해보다는 그 지문 자체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이 파트는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암기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청약의 요건. 청약이라는 것은 계약이 체계를 제하는 건데, 과연 청약이를 보려면 어떠한 개념적인 요소를 포함되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이론성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승낙만 있으면, 즉 단순 동의만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랍니다. 이해를 위해서 잠깐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상대방에게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어떠한 계약 성립하기 위해서 상의할 내용이 없고 단지 상대방이 오케이 하게 되면 바로 계약이 성립될 정도의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나옵니다. 만약에 청약하는 사람이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니라 조건부라면 그 조건이 맞아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확정적인 의사표시다. 따라서 청약은 계약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매매 계약의 경우에 어느 정도의 내용이 포함될까요? 청약에는 매매 목적물이 무엇인지가 특정이 되어야 할 거고요. 매매 대금이 얼마이고, 매매 대금의 지급 방법, 예컨대 계약금은 얼마, 중도금은 지급할지 여부, 중도금을 지급한다면 언제 지급할지, 잔금은 언제 지급할지에 대한 사항이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 없다는 얘기는 상대방과 만나서 협상을 한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이런 표현 자체가 매매 계약을 예로 들면서 기억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실무에 있어서는 집주인과 그리고 매수 의사가 있는 사람이 구두상으로 의사가 합치되면 바로 구두상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문자로 집주인과 그다음 매수 의사 있는 사람한테 문자로 그러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합니다. 따라서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을 쉽게 깨뜨릴 수 없죠. 그런 경우에는 계약금에 기초해서 계약금을 가지고 판단할 겁니다. 자, 그래서 기출지문은 이렇습니다.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다. 이 표현 자체를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계약 내용이 제시되지, 계약 내용 자체에 없는 광고는 뭐예요? 청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청약의 유인에 해당일 겁니다. 자, 이 표현이 청약과 관련해서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다음, 자, 청약의 상대방은 당연히 특정인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특정인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포함되는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을 매매를 할 때 중개업소에 의뢰를 하죠. 그때 매수인을 특정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도 포함된다. 예컨대 자동 판매기 설치를 생각하십시오. 자동 판매기 자체는 이겁니다. 그 설치자가 여기다가 돈을, 우리 자동 판매 보면 음료수가 이제 제품명으로 있고 뭐겠습니까? 가격이 붙여 있습니까? 이것은 가격 얼마에 판매하겠다는 청약입니다. 근데 그건 아무나 살 수가 있는 거지 특정 사람은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도 누구든지 살 수 있다.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도 포함된다. 기억을 해주십시오. 반면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 없다. 즉 청약자 있지 않습니까? 승낙은 청약자에게 했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겁니다. 승낙을 아무한테 한 거죠. 오케이를 누구한테 합니까? 청약자이지 않습니까? 청약자에 대한 하는 거니까 특정됐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출은 이렇게 나옵니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없다니까 틀린 지문이고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 없다? 맞다. 왜냐하면 승낙은 청약자에 하기 때문에 특정이 된 거겠죠. 자,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맞는 지문입니다. 오케이.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한다. 요게 틀린 거죠. 자, 요 지문 잘 나옵니다. 간단한 지문이지만
정말 약방의 감초처럼 자주 나오니까요. 잘 기억해 주십시오. 네, 저번 시간에 계약에 성립하기 위한 법률 요건인 청약의 요건에 대해서. 근데 청약의 요건이 뭐다?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다. 예컨대 제 소유의 아파트를 얼마에 팔겠다는 의사표시가 청약입니다. 그런데 이해 차원에서 한 번만 강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공부할 때 법률행위 개념에 대해서 했어요. 법률행위가 뭐죠? 의사표시고 가장 핵심적 개념은 권리 의무 관계, 다른 표현은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되는 법률 관계입니다. 그럼 법률 관계 발생하는 건데 그 법률 관계를 발생하는 법률행위 구체적인 종류는 뭐가 있었죠? 대표적인 게 계약이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러한 법률행위 통해서 법률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근데 지금 계약편을 배우고 있습니다. 계약을 통해서 법률관계 형성한다. 대표적인 것이 매매계약이고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원칙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반대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관계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이고 있는 것은 딱 계약이다. 좋다. 계약은 법률관계가 발생하는데 그 계약을 성립하는데 요건을 현미경을 들어보는 겁니다. 현미경을 들어보니까 예컨대 매매계약을 전제하게 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존재하고 각자 매도인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매수인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표시와 이 의사표시를 시간적 선으로 나눠서 먼저 선행하는 것이 먼저 제안을 하는 사람이 청약이고 거기에 대해 뒤늦게 승낙을 하는 사람이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를 붙여놨습니다. 청약과 승낙. 그리고 이 청약과 승낙의 모습을 하나씩 따져보는 겁니다. 분해해서. 어떤 모습을 갔을 때 청약. 왜 청약이라는 개념이 나왔냐, 요건이 나오냐면 청약과 청약의 유인이 구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청약이 있어야만이 거기에 대한 승낙이 있어야만이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어야만이 계약이 성립인데 청약이 유인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승낙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좀 실무적으로는 되게 유효한 개념인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그리고 청약 하나, 매도인이 매수인이 있을 때 매도인의 의사표시 하나만으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효과는 이런 청약의 의사표시, 하나의 미시적 계약이라는 성립 요건인 청약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 때 요건이 되고 그리고 그 청약으로서 효력을 발생하려면 즉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는 단계 어떠한 단계가 와야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실 것은 계약 그리고 의사표시가 있고 결국은 청약과 승낙도 의사표시라는 것 그게 기억하라는 포인트입니다. 이걸 청약이라고 가정하고 한다면 이게 승낙이겠죠. 이걸 청약이라고 보려면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한다는 것 그걸 하나 기억하고 그러면 이 청약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알아야만이 승낙도 할 수가 있습니다. 승낙을 한다는 전제는 뭐냐? 의사가 표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라는 것은 결국은 상대방에게 표시를 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즉 승낙하려면 알아야 하잖아요. 뭐가 있었나 알아야지. 이 사람이 자기 머릿속에 마음속에만 갖고 있다면 그건 청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하지 않는다. 즉 승낙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자,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다. 당연하죠. 매매계약을 생각하십시오. 따라서 상대방에게 그 청약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는 때문에 효력이 생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언제 배웠죠? 법률협에서 이미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때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시험에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공부를 했고요. 지금은 계약편입니다. 청약도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111조가 적용됩니다. 이 청약을 의사표시로 바꾸면 됩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당연히 도달한테 효력이 생긴다. 자, 두 번째 잘 나옵니다. 청약이 발송된 뒤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무슨 일이 발생했다?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입니다. 자, 사망자는 의사를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행위, 법률관계고 법률관계 법적 구속력 생긴 이유는 의사표시입니다. 근데 사망자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또 하나 제한 능력자. 우리가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합리적인 인간이고 의사를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의사를 표시한 사람에게 미성년자든 아니면 후견과 같은 의사 판단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게 제한 능력적 취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언제 발생했다? 청약이 발송된 뒤에. 근데 청약이 발생, 그런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지, 이 사람이 합리적인 인간이고 의사 판단에 부족함이 있냐 없냐를 판단은 어느 시점에 해야죠? 발송한 때겠죠. 발송한 당시에 그런 의사표시에 하자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지,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은 영향이 없습니다. 그 얘기 쓴 겁니다. 청약이 발송된 뒤에, 의사를 표시한 뒤에 상대방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이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그 청약의 효력에는, 의사표시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의미는, 구체적 의미는 뭐냐면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수령한 상대방이 좋아, 오케이, 즉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건 뭐냐면 이게 낯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서로 간의 청약이나 승낙 의사표시 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이건 대면 계약을 하거나 보기 때문에 순간순간 금방 판단합니다. 이 조항 같은 경우는 청약이나 의사표시가 상대방이 도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 예컨대 우편으로, 과거에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가 없는 때는 의사표시를 뭘로 할 수 있다? 우편으로, 등기우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등기우편은 최소한 2, 3일이 걸립니다. 그러한 경우를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근데 현대사에서는 당연히 쓸 일이 없겠죠. 하지만 시험 문제로 나오기가 좋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 조항 자체는 철저하게 시험용입니다. 그래서 낯설게 느껴진 이유는 그런 어떤 시대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출제 지문은 이렇게 나옵니다. 갑의 청약은, 항상 청약은 의사표시로 일관합니다. 의사표시는 을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있다. 그리고 청약이라는 표현은 계약을 전제로 한 겁니다. 따라서 계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두 번째, 갑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했다면, 항상 기억을 하십시오. 발송한 후 사망했다면, 아니면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되었더라도 청약은 영향이 있다 없다? 영향이 없다. 그런데 지금은 상실한다? 아니다. X입니다. 영향이 없기 때문에. 정말 잘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두 번째, 청약의 구속력. 자, 이 얘기입니다. 의사를 표시를 했는데 효과가 발생했어요. 즉 상대방이 도달했어요. 그러면 의사표시 수령한 사람은 승낙 여부를 고민하겠죠. 청약의 구속력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의사표시를 수령한 상대방이 고민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청약을 처리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지. 만약 이 사람 승낙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뭔 소리야, 나 그 청약 의사표시 철회했어, 나 없던 걸로 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만약에 가능하다면 계약 성립에 있어서 혼동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의 구속력이라는 표현으로 인정하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읽어보면 청약이 효력 발생하면 뭐죠? 효력이 언제 발생하죠?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수령하면, 도달하면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철회하지 못하는 것은 상대방 거기에 대해서 네가 마음이 변했다 하더라도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청약을 발생하면 이거를 어떻게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한다. 그 얘기는 실질적 의미는 네가 상대방의 그 의사표시 도달한 이후에 네 마음이 변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승낙을 하게 되면 너의 변심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청약이 언제요? 효력을 발생하기 전. 그 의미가 뭐죠? 상대방에게 청약이라는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이라면 마음이 바뀌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표현까지 잘 하십시오. 이것도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해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구속력 처리하지 못한다.
기억을 합니다. 그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십시오. 이 표현 자체가 낯섭니다. 아,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도달하면 마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못하는 거고, 그 의미는 설사 마음이 바뀌어서 처리하고 싶어도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그런 의미들을 좀 생각하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의 존속기간. 자, 제가 어떠한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하자는 제안. 내 소유의 물건을 얼마에 팔겠다. 그 제안을 했을 때 이 제안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가는 게 맞을까요? 즉, 승낙의 의사표시가 2년 후에 있으면, 우연찮게 누군가 그랬어요. 1년 후에. 거기에 승낙을 했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2년 후에. 제가 불특정, 청약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가능하다고 했죠. 내 물건을 얼마에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그 상대방이 특정될 필요가 없고 불특정 다수인도 가능해요. 근데 불특정 다수인 갑이라는 사람이 1년 후에 그 의사표시 알고서 승낙을 했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된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2년 후에. 그러한 예를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올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의사표시일 때는 언제까지 청약의 의사표시에 효력이 있으니 그 기간 내에 승낙이 있을 때만이 계약이 성립된 걸 볼 것이다. 그런 어떤 기간을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청약의 존속기간 아니면 소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일정 기간이면 청약으로서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 기간 위에 설사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있다 하더라도 뭘 본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했을 때 내가 언제까지 여기에다가 손을 딱 승낙이라는 표시를 한 사람만 계약 성립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기간이 도가내면 청약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설사 승낙이 있다 하더라도 청약이 없으니까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 주십시오.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그런데 자, 요건 다른 개념이에요. 승낙을 하게 되면 딱 그냥 오케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승낙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제안했는데 오케이 하면 그게 승낙인데 그 상대방이 싫어. 나 그 매매대금 1억이 아니라 8천만 원이면 살게. 그럴 때는 조건 변경을 간 거죠. 아니면 조건을 붙이거나 1억 원 좋은데 어떠한 조건을 붙인다는 경우.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게 되면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경작. 즉 그거는 승낙이 아니다. 이러한 의사표시가 있다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되지 않고 뭘로 본다?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이 청약한 것으로 본다.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요. 승낙이라는 것은 그냥 오케이, 청약에 대해서 오케이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승낙자가 조건을 붙이거나 아니면 변경하면 상대방 청약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아니면 변경을 가해 승낙이 되면 이건 본래 의미의 즉 계약 성립의 요건이 되는 승낙이 아니라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기존의 청약은 소멸하죠. 승낙이 새로운 청약으로 보기 때문에 이 조문은 정말 잘 나옵니다. 예컨대 기출문제입니다. 을이 5억 원을 5천만 원 잘못 읽어. 즉 청약은 5억 원이에요. 청약은 5억 원이에요. 근데 2020년 5월 8일 갑에게 5천만 원에 매수한다는 승낙이 했었어요. 근데 승낙이 뭐다? 5천만 원이에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다르죠. 지금 그냥 오케이가 아니잖아요. 청약의 의사표시에 그게 차후에 의했던 내용이 변경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승낙은 기존의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 얘기는 기존의 청약은 효력을 소멸한다. 그 의미입니다. 5천만 원에 매수한다는 승낙이 더더러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이 승낙이 계약의 성립이 되는 승낙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5억인데 지금 5천만 원이잖아요. 이걸 승낙에 볼 수 없죠. 청약에 오케이가 아니기 때문에. 승낙은 청약에 대해서 오케이만이 승낙이다. 근데 5억에 대해서는 오케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승낙이 없는 거기 때문에 청약은 존재하더라도 승낙이 없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승낙을 뭘로 본다? 새로운 청약을 볼 수 있고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 대해서 오케이,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겠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5억인데 5천만 원 그러면 의사 합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관점에서 잘 보십시오.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청약에 대응하는 승낙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승낙은 그냥 청약에 대해서 오케이 하는 걸로 보십니다. 근데 그 청약에 대해서 오케이가 아니라 내용이나 조건에 되면 그건 승낙이 아니다. 그럼 승낙이 없으면 계약의 청약만으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게까지 기억을 하십시오. 자, 다음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당연히 승낙 기간 정했으면 그 기간 내에 승낙을 통지를 받지 못한 데는 효력을 잃는다. 승낙기간 언제까지 승낙을 해야만이 계약이 성립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승낙 기간 내에 그 기간 내 승낙을 받지 못하면 당연히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거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게 되면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할 때는 청약이 효력을 잃는다. 자, 청약을 이때 했어요. 그리고 이때까지 승낙을 해주세요 했어요. 근데 승낙이 언제 있었다? 이때 있었다. 이 얘기는 승낙 기간을 정했죠. 이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가 와야만이 되는데 이때 왔어요. 그렇게 되면 승낙은 존재했다 하더라도 청약이 효력을 잃기 때문에 청약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승낙의 의사표시만 있는 거예요. 그럼 승낙의 의사표시만은 계약은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를 쓴 겁니다. 그 효력을 잃는다는 얘기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다 하더라도 청약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근거에서 그 기간 내 승낙을 통지 기간을 정했잖아요. 이 기간 내에 와야만이 이 기간 내에 승낙이 있어야만이 이 청약과 승낙이 합치돼서 계약이 성립되는 건데 그 기간을 건너면 청약은 없어지고 승낙만 있고 승낙 하나만으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승낙 기간은 5월 8일까지 했어요. 2020년. 그런데 언제? 15일. 그러면 승낙 기간이 내에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 경우에 갑은 그러면 청약은 5월 8일까지 했는데 15일로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변하죠? 청약은 효력이 없어요. 그럼 승낙만 있는 거죠. 승낙만. 그럼 이 자체로 계약은 성립되지 않아요. 대신에 청약의 의사표시 한 사람이 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뭘로 본다?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이것을 뭘로 본다? 청약으로 보고 이 사람이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은 성립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자기가 먼저 청약 의사표시를 했어요. 갑이. 그런데 우리 승낙을 했는데 뭐가 문제다?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갑의 청약은 효력이 없어지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다? 의뢰 승낙만으로는 승낙만 존재하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요. 하지만 갑이 이 의사표시를 받았잖아요. 청약이라는 이걸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받는데 뭘로 본다? 이 사람이 이걸 청약으로 볼 수가 있고 이 청약이 다시 승낙을 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청약과 승낙이 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청약과 승낙이 바뀐 거죠. 개념이. 자, 그 얘기를 합니다. 갑은 을이 새로운 청약한 것으로 보고 을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이게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의 효과입니다. 자, 다음 청약자가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을 그럼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고 지금 앞에는 승낙 기간이 언제까지 승낙을 받아야만이 청약의 효력이 있고 그 승낙이 도달해야만이 계약이 성립된다. 그런 건데 지금은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된다? 딱 직관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법정이 좋습니다.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 그렇게 기간을 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데는 당연히 청약을 효력입니다. 즉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승낙이 있다 하더라도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승낙의 의사표시만 존재하고 그 의사표시 존재만으로는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출제 지문입니다.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하여 연착된 승낙은 연착은 했다는 얘기는 늦게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늦게 도착했다면 상당한 기간을 내에 도착하지 않은 겁니다.
비록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청약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러한 것을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고, 예컨대 상당한 기간이 한 달이라고 해요. 1개월이에요. 자, 갑이 의사표시 청약을 했어요. 근데 기간이 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상당한 기간이 해석상 1개월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1개월이면 이 시점에 1개월. 그런데 의뢰 승낙이 이 시점에 있었어요. 승낙. 상당한 기간이라면 이 기간인데 의뢰 승낙이 이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청약과 승낙이 존재하고 의사합치가 돼서 계약이 성립되는 건데, 지금은 상당한 기간을 넘었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다? 청약은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 의뢰 승낙이 있다 하더라도 청약은 없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갑이 그때까지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의뢰 승낙을 뭘로 보고? 청약으로 보고 여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례를 가지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처음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청약 승낙을 하나씩 미시적으로 분석해서 보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청약 상대방, 자, 어떤 제안을 했습니다. 내 물건 살래? 상대방 거기 답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가장 출발점입니다. 언뜻 보면 뭔가 내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는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즉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친절해서 답할 수도 있겠지만 법적인 의무 있어요. 답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무시해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엔,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는 먼저 살 의사들, 어떤 매수 의사나 물건에 대해 관심도 없는데 누군가가 집 앞에 뭘 갖다 놔요. 그리고 쪽지를 나눕니다. 언제까지 이게 답변이 없고 반품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마치 이 사람이,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이걸 마치 뭔가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아니면 뭔가 답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줄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전혀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청약 상대방 지인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냥 무감심, 무시해도 되고 어떤 답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청약 상대방 지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승낙 여부의 자유가 그런 얘기입니다. 청약을 받았다는 거에서 어떤 의무, 예컨대 승낙 여부의 해답을 부담하지 않는다. 무시해도 좋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청약자가 언제까지 뭐 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된 건다,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무시해도 된다. 왜냐하면 거기에 해답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청약에 일정 기간 내에 해답이 없으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 문헌이 있어도 승낙자에게는, 그 상대방에는 승낙 여부의 해답에 의무가 없기 때문에 승낙 여부를 통지할 의무도 없다. 정말죠.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과거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에 대한 지식이 없던 사람들은 갑자기 자기가 뭔가를 해야 할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전혀 어떤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설사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었다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청약자 갑이 을에게 출제지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2020년 5월 8일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라고 표시한 거예요. 의사를 표시했어요. 청약의 내용에. 을이 그 기간까지 이의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승낙한 것을 본다는 것은 을의 의사표시를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면 갑이라는 청약이 있죠.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마치 승낙이 있는 것 같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승낙으로 간주한다는 거잖아요. 을이 가만히 있으면.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을이 가만히 있음으로써 승낙의 의사표시가 간주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승낙에 답할 의무가 있는 경우예요. 그리고 승낙 답할 의무가 있고 승낙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을 본다는 간주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간주 규정도 없고 의무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청약에 이런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승낙의 자체는 없는 겁니다. 근데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혼동이 될 수 있는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미
상대방에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죠. 기억납니까? 수익자가 의사를 표시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얘기죠. 너 어떻게 할래? 물어보죠. 그런데 수익자가 가만히 있어요. 어떠한 답변도 안 했으면 어떻게 보죠? 수익에 있는 의사표시가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거절한 것을 봅니까? 거절한 것을 보잖아요. 왜냐하면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수익자에게는 답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사람 마음이에요. 따라서 그런 의무가 없는 사람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 수익의 의사표시 있다고 간주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그런 답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간주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의사표시와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간주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와 관련된 규정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염두에 두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이건 철저하게 수험생에 있어서 시험 목적이지 현실에서 쓰는 게 아닙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이란 반대말은 대화자예요. 현실에서는 다 대화자겠죠. 격지자는 뭐냐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그 의사표시가 도달하는 데 있어서 시일이 걸리는 계약입니다. 그럼 옛날에나 가능한 얘기겠죠. 우편을 통해서 의사표시를 주고받는 그런 아주 먼 옛날의 계약의 형태입니다. 지금에는 이러한 계약 형태가 있다 없다?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용으로는 적합하기 때문에 시험용은 좋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좋잖아요. 지금까지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로 배웠잖아요. 근데 격지자 간의 계약은 발송한 때 승낙을 청약은 도달의 효력이겠죠. 당연합니다. 승낙하는 사람이 그 의사표시 알아야만이 승낙 여부를 결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승낙은 격지자가 되는 통지를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 그러면 이걸 바꾸겠죠. 발송이 아니라 도달한 때. 도달한 때면 틀린 지문입니다. 철저히 이거는 시험용입니다. 자, 격지자 계약이라는 것을 뭔지만 아시면 될 겁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